안녕하세요. 저는 깊은 우울의 늪에 빠져 있다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여자입니다. 활발하고 밝았던 저를 그토록 비참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이혼한 지 조금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전 남편을 떠올리면 이가 갈리고 분한 감정이 남아있네요. 저는 남편과 7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소개팅으로 만났었는데 사실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제가 좋아하던 남자 스타일도 아니었고 성격도 별로였거든요. 첫 만남인데 툴툴거리고 시비를 거는 듯하게 얘기를 해서 더 비호감이었죠. 카페에서 제가 파르페를 시켰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보통 카페 와서는 커피 먹지 않느냐며 파르페 시키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하질 않나. 제가 숟가락으로 파르페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떠먹자 식사하러 온 줄 알았다고 빈정대질 않나. 그리고 저한테 사진이랑 좀 다르다고 사진빨이 잘 받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실물은 사진보다 별로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실제로 보니 통통하다고 하기도 하고 언제 봤다고 제 외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너무 불쾌했죠. 하여튼 이 사람 뭔가 싶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애프터도 하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 남자 역시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 저렇게 틱틱거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선자가 말하기를 그 남자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다며 애프터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왜 틱틱거리고 시비 걸고 그러느냐고요. 그랬더니 주선자 하는 말이 그 남자가 원래 다른 사람들한텐 다정하고 괜찮은데 정작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잘 틱틱거린다는 거예요. 본인 딴에는 쑥스러워서 그걸 감추려고 더 그런다고 하면서요. 어쨌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 저는 첫인상이 별로였기 때문에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주선자도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후 그 남자가 주선자에게 부탁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주선자인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그 남자가 있었거든요. 저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멋대로 자리를 마련한 거였죠. 저는 너무 제멋대로인 행동 같아서 싫었는데 그 남자가 해명을 좀 하고 싶다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 싶었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자기 이상형이랍니다. 첫눈에 반했고 너무 떨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떨리는 걸 저한테 들키는 게 창피해서 아무 말이나 뇌도 안 거치고 그냥 짓거렸답니다. 그때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사과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진심같이 느껴졌고 이렇게까지 해명을 하는 거다 보니 저도 좋은 마음으로 적당히 풀자 싶었습니다. 꼭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 그날은 그냥 친구처럼 주선자와 셋이서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오히려 소개팅 자리보다 그런 식으로 만나니 매력있고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연락이 몇 번 왔고 한 번씩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의 적극적인 대시로 교제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까지 만날 거라고 생각 못 했었습니다. 둘 다 학생이었고 어렸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와 저는 꽤 잘 맞았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많았습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7년이나 연애를 했더라고요. 23세 만난 그 남자와 저는 어느새 30이 되어 있었고요. 7년이라는 게 꽤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 남자와 함께 보냈던 거였습니다.
서른이 되었으니 이제 결혼도 하자고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왔어요. 저희 주변 사람들도 다 저희가 결혼할 거라고 했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알콩달콩 재밌게 연애했듯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초반까지는 연애의 연장선처럼 정말 재밌고 행복했어요. 같이 신혼집을 꾸미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죠. 딱 1년 신혼생활 즐기고 아이를 갖자 남편과 저는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둘 다 아이를 좋아했고 하나 낳고 나중에 둘까지도 낳을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 저희 생각과 달리 잘 안 생겼습니다. 난임 부부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우리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바로 임신 확률이 높은 시험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험관에는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아예 회사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기술직 쪽이다 보니 취업이나 이직이 비교적 쉬운 편이라서 일단 아이 가지는 데 집중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취업은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험관이라는 게 요즘 주변에서 많이 하고 또 말은 쉽지만 막상 해보면 개고생 그 자체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 컨디션도 정말 안 좋아졌고요.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제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건지 시험관 시도 3번째 만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했던 아이라 더욱 행복했고 기뻤어요. 남편도 정말 기뻐했죠. 힘들게 얻은 아이인 만큼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해서 4, 5개월까지는 외출도 자제했던 것 같아요. 집 근처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고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면서 지냈죠. 저는 성격이 활발한 편이고 밖에 다니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보다는 뱃속의 아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밖으로 잘 못 다니는 것 외에도 아이를 가졌을 때도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임신성 당뇨 판정을 받아서 또 엄청 고생했었고요.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몸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다사다난한 이벤트를 거쳤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임신 기간을 보상이라도 해주는 듯 아이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함과 동시에 극도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우울이라는 단어와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육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울하고 지치는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 상담을 받아보니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처지고 울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또 저에게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제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럽고 밉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호르몬적인 우울증이긴 했지만 육아 자체도 참 힘들더군요. 외출도 거의 못하고 집에서 말도 안 통하는 아이랑 왼종일 씨름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요. 게다가 저의 아이는 몹시 예민한 기질이었습니다. 분유든 모유든 입이 너무 짧고 잘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나마 먹이고 소화까지 시켜줘도 토하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또래에 비해 작고 몸무게도 잘 안 늘었고 병치레도 잦았죠. 또 배가 안 부르니까 짜증을 많이 내고 잠도 푹 안 잤습니다. 특히 그맘때 애들이 낮잠을 많이 잔다는데 저희 아이는 낮잠도 잘 안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 힘들었죠. 밥에도 잠에도 다 너무 예민했으니까요. 가뜩이나 우울한 감정이 계속 들어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낮이고 밤이고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니 저 역시도 쉴 수도 없었어요. 저도 잠이 부족해서 너무 지쳤죠. 그럼에도 저는 그 모든 육아의 어려움을 저 혼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집에 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까요. 모든 육아가 오롯이 저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맘때 여러 감정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죠. 제가 아이 키운다고 따로 사회생활을 안 하니 남편에게라도 밖에서 있었던 일,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달라고 잘 그랬습니다. 남편은 짜증나는 직장 상사 얘기, 거래처 얘기, 직장 동료 얘기 같은 걸 저에게 하곤 했었죠. 그중 한 후배 여직원에 관한 얘기도 종종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남편의 팀으로 새로 입사했다는데 남편과는 6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학교 동문이라서 반가웠다고 했죠. 하지만 약간 낙하산 같기도 하고 또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고 성격도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짜증나길래 그 직원 얘기만 하면 열부를 내? 멍청한지 일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일이 안 익숙해서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가만 보면 집중을 안 해, 집중을. 어떻게 입사를 했는지 몰라. 그 직원은 첫 사회생활이야? 그렇대.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말고 잘 좀 해줘. 게다가 같은 학교라며. 걔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 나무 심어주고 들어온 것 같아. 그렇게 띨빵한데 우리 학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니까. 에이, 너무 그러지 말고. 듣는 내가 다 서럽네. 자기는 뭐 처음부터 일 잘했나? 내 기억으로 자기도 일 못해서 엄청 까였었잖아. 언제적 얘기를 해? 첫 사회생활이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힘들어. 그러니까 잘 해주고 잘 지내. 걔 때문에 내일이 더 늘어나는 기분이야. 가뜩이나 회사 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거래처 상대하는 것도 지치고. 남편은 푸념을 했지만 저는 왠지 부러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에휴, 근데 나는 회사 생활 다시 하고 싶다. 우리 재현이 보고 있으면 정말 예쁘고 좋은데 그거랑 별개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재현이 엄마만 남는 것 같아. 사람들이랑 부대끼면 스트레스 받는 건 있지만 그때의 그 활기도 그립고 1살 배기 애랑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내 또래 사람들하고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 있지? 저는 시무룩하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죠. 장모님도 일하시고 자주 못 보니까 더 그렇겠다.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하시는데 바쁘셔서 짬이 잘 안 났거든요. 아이 낳고 엄마가 2주 정도 와서 계시다가 간 게 전부입니다. 또 제 주변 친구들은 회사 생활하거나 결혼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간 친구들도 꽤 있어서 집으로 초대하거나 만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저 혼자서만 내내 아이랑 지내다 보니 제 우울감도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풀고 가볍게 바람이라도 쐬면 좋은데 좀처럼 그럴 일이 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낳은 자식이고 엄마가 되려면 이런 고생쯤은 다 견뎌야 된다. 나만 특별히 더 힘든 거 아니다 생각하면서요. 종종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느낄 때면 아이 몰래 숨어서 우는 일도 많았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푹 꺼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감사함을 많이 떠올리려고 했어요. 비록 많이 예민하고 잠도 밥도 수월하지 않아서 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찾아와준 아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육아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의지가 많이 되는 남편에게도 고맙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제 딴에는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울증은 병이라서 제가 노력한다고 더 좋아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시간을 내서라도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게 좋고 햇볕을 많이 받으라고 또 육아도 중요하지만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나지 않고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그맘때 제 얘기를 들은 엄마가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운영하시는 가게 일은 고모가 임시로 돕겠다고 하셨고, 엄마는 저희 집으로 종종 오면서 제 아이도 같이 좀 봐주고 저를 좀 도와주신다고 했던 거죠.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엄마도 내내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부터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고, 그러면서 저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저도 정신과 치료도 받고 혼자 카페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산책도 좀 하고 간간히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혼자만의 온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리프레시 되는 데는 참 좋더군요. 그렇게 엄마 덕분에 저는 그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었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이가 10개월 정도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저에게 묻더군요. 여보, 이번 주 주말 장모님이 아이 좀 봐주실 수 있나? 왜? 왜긴, 당신 너무 집에만 있으니 심심할 것 같아서 같이 외출이나 하려고. 마침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맛집이랑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보는 게 어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도 주말에 집에서 쉬거나 자기 볼일 보기 바빠서 밖으로 돌았는데 저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했으니까요. 저는 좋다고 했고 엄마에게 부탁하니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둘만의 데이트라고 생각하니 더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차를 타고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밥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근처에 남편이 미리 찾아놓았다는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게 되었죠. 둘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연애할 때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나오니까 좋지? 고마워. 고맙긴 뭘. 내가 진작에 자기 데리고 좀 다녔어야 되는데. 에이, 재현이도 있는데 그게 쉽나. 나중에 재현이 어린이집 가고 나면 그때 많이 다니지 뭐. 그러지 말고 주말에 한 번씩 오늘처럼 장모님한테 얘기 맡기고 이렇게 나오자. 그래도 좋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 다정다감하게 느껴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겼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또 나가자고 커피 맛도 좋고 멋진 카페를 알아놨대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엄마도 흔쾌히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날 남편하고 데이트하고 돌아와서 기분 좋아 보이니까 엄마도 잘 됐다며 종종 그렇게 남서방이랑 둘이서 데이트 즐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주말에 데이트를 가자고 하니 평일부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산책 코스까지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 오니까 저는 몸만 가면 돼서 편하고요.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미리 생각해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원피스가 좀 작더라고요. 남편한테 지퍼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지퍼가 좀 끼인다고 다른 거 입으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입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입었어요. 좀 머쓱해서 괜히 그랬죠. 재현이 임신했을 때 찐 살이 반밖에 안 빠져가지고 옷들이 잘 안 맞네. 많이 쪘었지? 애 낳으면 다 빠진다더니 내가 활동량이 많지 않고 잠도 잘 못 자서 그런지 살이 더 안 빠지더라고. 고생스러운데 왜 살은 안 빠지나 몰라. 많이 보기 싫진 않지. 조금 끼워 보이긴 한데 괜찮아. 그렇게 저는 예전에 잘 입었던 원피스도 입고 남편과 데이트를 했죠. 식사 후에 남편이 찾아놨다는 카페를 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옷이 좀 끼이는 데다 밥을 먹고 나니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했고 카페 화장실을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와서 손을 씻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 옆에 서서 화장을 고쳤어요. 거울에 비치다 보니 저도 힐끗 보게 되었는데 젊고 예쁘고 날씬하더라고요. 나도 임신 전까지는 나름 날씬했는데
씁쓸하게 생각하며 손을 씻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싶어서 살짝 거울로 봤는데 그 여자가 곁눈질로 저를 위아래 훑어보는 게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도 움찔 놀라서는 안 본 척 그냥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불쾌했죠. 거울에 비친 그 여자는 분명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왜 저렇게 보나 싶기도 하고 혹시 내가 뚱뚱해서 그러나 싶은 자격지심도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은 뚱한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남편이 물었죠. 왜? 아니, 아무것도. 왜? 화장실 갔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막 훑어보길래. 왜 훑어봐? 모르지. 기분 탓이겠지. 그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앉아있는 뒤쪽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저는 남은 음료를 마저 마셨고 남편이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1층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이 폰을 확인하더니 자기 통화 좀 하고 간다고 저보고 먼저 차에 가 있으래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차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통화가 길어지는지 10분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뭐지 싶은데 한 20분 정도쯤 되니까 남편이 그제야 헐레벌떡 오더라고요. 미안해. 주말인데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네. 매너도 없이. 그러면서 황급히 차에 올라타는데 그 짧은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 갑자기 낯선 향기가 확 느껴졌거든요. 정확히는 여자 향수 냄새요. 남편은 향수를 잘 안 뿌리고 뿌린다 해도 제가 사준 걸 쓰기 때문에 남편의 채취는 저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에게선 굉장히 낯설면서도 이상하게도 익숙한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향기는 아까 화장실 갔을 때도 맡은 향기였습니다. 저는 킁킁거렸죠. 왜 그래? 화장실 방향제 냄새인가? 자기한테 무슨 향수 냄새 나는데 화장실도 갔다 왔어? 어? 갔다 왔어. 방향제 냄새가 나나? 하면서 자기 옷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라고요. 아까 화장실 갔을 때도 이 냄새를 맡았던 것 같은데 자기한테도 똑같은 향기가 나길래 여기는 화장실 방향제도 진한 걸 쓰나 봐. 그러게. 제 말에 남편 표정이 좀 어색하긴 했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향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이번 주 주말도 오랜만에 데이트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했고 엄마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갈 곳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내가 먹는 곳하고 카페하고 찾아볼게. 왜? 매번 자기가 찾잖아. 자기가 찾아오는데도 좋긴 한데 솔직히 살짝 내 스타일은 아니거든. 이번에는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남편은 좀 곤란한 얼굴이더라고요. 미리 알아둔 곳이 있는 건 아닌 거야? 이제 찾으면 되지. 당일날 주소만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재현이 본다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찾을게. 그런 건 원래 남자가 하는 거야. 왜? 내가 집에 있으면서 찾아놓을게. 아니야, 나 사실 가려고 한 데 있어. 그래? 또 직장 동료가 추천해줬어? 어, 그 사람은 뭐 맛집 블로거야? 아는 데가 많네? 많이 다니니까. 하여튼 내가 찾아놓은 곳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그래 뭐 상관은 없어. 하지만 저는 대답은 하면서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과거 오랫동안 연애를 했지만 그동안 데이트 코스는 거진 제가 다 짜왔습니다. 남편이 자기는 그런 걸 잘 못 알아온다고 했고 늘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애 기간 내내 식당이든 카페든 여행지든
다 제가 알아오곤 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번에도 직장 동료가 괜찮은 곳을 알려줬다며 또 자기가 얘기한 대로 가자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가자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닌 곳들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제 취향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기껏 저 생각해서 알아오는 곳이다 보니 고맙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했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주차장에서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차에서 내린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꽤 좋고 사람 얼굴을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한번 사람을 보면 그 얼굴의 특징 같은 걸 빠르게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지나친 그 여자가 이상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지 생각해도 도무지 안 떠올랐죠. 제가 갸웃갸웃 거리고 있으니 남편이 묻더군요. 왜? 아니, 저쪽에 흰색 차 내려서 간 여자 보여? 제가 그 여자를 슬쩍 가리키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 왜? 뭘 그렇게 놀라? 아니, 근데 왜? 저 여자를 내가 어디서 봤지 싶어서 얼굴이 낯이 익어. 어디서 봤다고? 어디서 봐? 하면서 좀 많이 놀라는 겁니다. 뭘 이렇게까지 놀라나 생각했죠. 왜 그렇게 놀라?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 뭔가 얼굴이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착각이겠지. 그렇겠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화장실에 들른 사이에 순간 그 생각이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저번에 화장실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던 그 기분 나쁜 시선의 여자였습니다. 어머! 저는 좀 놀랐어요. 저번 카페에서도 마주쳤는데 이번에도 또 마주친 거예요. 카페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가 배탈이 난 것 같다며 화장실에 다녀온대요. 저는 그러라고 했죠. 남편과 제가 앉아있는 곳이 카페 2층이었고 저는 커피를 즐기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는 숲이 붙어있는 대형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내려다보고 숲도 보면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화장실을 간다던 남편이 뜬금없이 숲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살짝 두리번거리면서 숲에서 나왔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을 간다더니 지금 어딜 갔다 왔나 싶었죠. 남편이 돌아왔는데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아까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지금 어디 갔다 와? 어? 화장실 간다고 했잖아. 무슨 화장실? 숲에 갔다 왔잖아. 그 말에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 그걸 어떻게 알아? 뭘 어떻게 알아? 여기서 밑에 다 보여. 보니까 자기가 숲에서 나오더만. 저길 왜 가? 실은 화장실 갔다가 통화 좀 하고 왔어. 무슨 통화? 오늘 당직 서는 회사 사람 있거든. 뭐 물어볼 거 있다고. 그 통화를 왜 숲에서 해? 그냥 통화가 길어지니까 걷다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지.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저를 속이는 것 같았고 횡설수설하고요. 저는 일단은 더 묻지 않고 가만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집에 가서 정말 회사 사람이랑 통화한 게 맞는지 몰래 확인해 봐야겠다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도 일찍 잠들었고 아이도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막상 남편의 폰을 보려고 하니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낮에 누구랑 그렇게 통화했는지, 진짜 회사 사람이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도 너무 떨렸죠. 그런데 그 시간쯤에 회사 사람이랑 통화를 한 게 맞더라고요. 구매팀 조예진.
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름이 낯이 익어 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남편이 일 못한다고 했던 그 후배 여직원 이름이 조예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회사 사람과의 통화가 길어져서 숲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정작 표시된 통화 시간은 1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숲에 왜 갔을까 생각했고 내친 김에 카톡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도 구매팀 조혜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카톡을 눌러봤는데 너무 큰 충격으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과 그 조혜진이라는 여자가 나눈 대화에는 상상도 못할 더러운 비밀들이 가득했거든요. 바로 며칠 전에 나눈 대화가 이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 주소 보낼게. 그만하자. 들킬 것 같아. 아, 왜? 저번에도 자기 향수 냄새 나서 와이프가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아, 진짜? 대박. 누구 피 말려서 죽일 일 있어? 그냥 회사 끝나고 보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오빠. 나는 이상하게 임자 있는 남자한테 막 끌린다니까. 나 진짜 변태인가 봐. 너 변태 맞는 듯. 와이프한테 들킬 것 같아서 조마조마해. 그래서 오빠도 좋아했잖아. 더 스릴 넘친다고. 와이프 가까이 두고 나랑 몰래 만나고 스킨십 하니까 더 스릴 넘치고 좋지 않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들키면. 뭘 들켜. 조심하면 되지. 근데 전에 오빠 와이프 나도 봤잖아. 왜 그렇게 뚱뚱해? 좀 그래. 완전 아줌마더라. 오빠가 그런 여자랑 결혼했을지 몰랐어. 너무 뚱뚱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오빠 와이프가 갑자기 나 쳐다봐서 깜짝 놀랐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아, 왜? 스릴 넘치고 재밌지. 너 스릴 타령하다가 와이프 알게 되면 진짜 큰 코 다친다. 네 남친도 알면 어쩌려고. 머리채 한번 잡혀보지 뭐. 그것도 나름 재밌겠네. 하여튼 이번 주에는 이리로 와. 이 카페 근처가 숲이거든. 숲에 가서 진하게 키스나 하자. 어때? 대박 자극적이지? 너 때문에 미친다 내가. 알았어. 그리고 그 여자가 보낸 그 카페 주소가 바로 오늘 저랑 남편이 갔었던 카페였습니다. 그렇게 둘의 대화를 올려봤더니 그동안 남편이 저를 데리고 다녔던 카페들은 다 그 여자가 추천한 곳이었어요. 그 여자는 소위 임자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며 아슬아슬해야 더 자극적으로 느껴진다며 일부러 와이프를 데리고 와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 몰래 뒤에서 저희 남편 불러내고 스킨십하고 들킬 듯 말 듯한 그 요상망측한 스릴을 즐겼던 거예요. 남편도 그 여자도 제정신인가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죠. 이것들이 정말 미쳐도 아주 더럽게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그 후배랑 바람핀다는 사실 자체도 기막힌데 심지어 그 바람질에 스릴을 위해 저를 이용한 겁니다. 충격이라는 말로 부족하고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고 온몸이 떨려오더라고요. 그런 분노는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분노라기보다 사리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의 극도의 분노를 느끼면서 그것들의 대화를 모조리 올려봤습니다. 그것들이 나눈 그 많고도 더러운 대화들, 사진들,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도 남친이 있고 곧 결혼할 거란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의 남친이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의 아들이란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 회사 사주 아들과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했고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한다는 말이 자기가 결혼해도 이렇게 따로 종종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가정은 두고 따로 불륜도 하자 이거였죠. 남편도 미친놈이지만 이 여자도 제대로 미친년이구나 싶었죠. 저는 눈이 뒤집힌다는 심정을 느끼며 안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든 남편을 보는데 목 졸라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와이프는 하루 종일 내보고 고생하면서 산후 우울증에 걸렸는데 지는 회사 후배랑 바람나고 심지어 그 여자 하라는 대로 지 와이프까지 지들 연애질에 이용해 먹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리를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제 짐은 차에 갖다 놓고 자고 있는 아이는 아기띠로 안았어요. 아이가 잠에서 깨서 칭얼대다가 다시 잠들었고 저는 남편의 핸드폰까지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친정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아이 안고 짐까지 싸들고 친정에 오니 저희 부모님도 경악하셨죠. 저는 울면서 있었던 일 다 얘기했고 저희 부모님도 뒷목 잡고 넘어가셨어요. 저희 아빠가 남서방 가만 안 둔다고 반 죽일 거라고 하는 거 엄마가 겨우 말리셨죠. 저보고 어쩔 거냐고 했고 저도 도저히 그 인간 못 보겠어서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도 들고 왔다며 여기에 그 더러운 증거들 다 들어있다고 이걸로 이혼할 거고 소송도 할 거라고 했죠.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땅을 치셨고 저도 기막힌 현실과 배신감에 눈물만 하염없이 났습니다. 다음날 당연히 잠에서 깬 남편은 아이도 저도 심지어 본인 핸드폰도 없어졌으니 난리가 났겠죠. 회사 출근을 한 건지 회사 전화로 전화가 왔고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했나 본데 아빠가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니 놀라서 그냥 끊었다더군요. 저는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남편의 폰을 뒤져서 그 둘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분통이 차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그 둘의 대화 내용 중 특히 심각한 내용 위주로 캡처를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한 내용들은 다 챙겼어요. 그 내용들은 따로 쓸 때가 있었거든요.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를 보니 그 여자가 곧 상견례가 있다고 어느 호텔 한식당에서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년이 저희 남편한테 그 한식당 오라고 와서 자기 상견례 하는 걸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래야 되냐니까 남편이 보면서 질투를 느끼래요. 그러면 더 스릴 넘치지 않겠냐고요. 남편이나 이 여자나 진짜 변태 정신병자들이구나 다시 느꼈죠. 이럴 거면 차라리 각자 정리하고 둘이서 만나던지 그놈의 스릴이고 자극이 뭐라고 왜 이런 짓을 벌이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그러느냐고 됐다고 했지만 남편도 그 여자도 결이 맞으니 서로 만나고 불륜질하는 거 아니겠나요? 하여튼 저는 그 여자가 곧 상견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디 두고 보자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저도 눈에 뵈는 게 없고 이판 사판이다. 내가 다 터트릴 거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저를 보러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는데 열받은 저희 아빠한테 멱살 잡혔습니다. 아빠가 남편 때리려고 하는 거 괜히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 봐 말렸어요. 아빠한테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랑 이혼이다. 이유는 네가 더 잘 알 거다 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고 그 여자랑은 끝냈다 빌더라고요. 네, 정신 나갔죠. 나가도 좀 더럽게 나갔나요? 네가 사과를 한들 그 여자랑 끝낸다고 한들 있었던 일이 없어지느냐고. 긴 말 하고 싶지도 않으니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말고 조용히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잘못했느니 어쩌느니 비는데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연애 7년, 결혼하고 3년, 무려 10년이야. 너는 나랑 보냈던 그 10년을 네 그 더러운 욕정 때문에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야. 나한테 네가 이럴 순 없어. 미안해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걔가 워낙 자극적으로 굴고 사람 유혹해대고 그러니까 나도 순간 정신 못 차린 거야. 야, 이 미친놈아. 차라리 네가 그 조혜진이랑 순수하게 눈 맞아서 사랑했다고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너나 조혜진이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둘 다 발정난 개처럼 놀아난 거잖아. 근데 더 자극적이고 싶고 그놈의 스릴 찾고 싶으니까 나까지 이용한 거고. 네가 사람이야? 네가 내 남편이 맞아? 너네는 인간이 아니야. 개쓰레기야. 알아? 여보,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친 거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도 애초에 그런 인간인 거지.
그 여자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잘해봐.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물론 나도 순순히 이혼은 안 해줘. 너랑 그 여자 그 더러운 비밀 다 까발릴 거야. 내가 어쩌는지 어디 두고 봐. 여보. 너랑 그 여자가 나눈 대화 시댁 식구들한테도 모조리 보내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리기 전에 조용히 집에 가. 그리고 소장 기다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마지막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내 핸드폰은 내놔. 그건 절도야. 내 핸드폰은 돌려줘야지. 그 말에 옆에서 참고 있던 저희 아빠 열받아서 남편 멱살 잡으려 했고 남편 식겁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지 핸드폰 내놔라 그러고 싶나요?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하여튼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곧장 집으로 이혼 서류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경고한 대로 이혼은 당연히 할 건데 곱게 해줄 순 없었죠. 내 마음 진흙탕 만들어놨으면 니들도 어디 똑같이 진흙탕 굴러봐라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바로 그 여자의 상견례 날이요. 저는 출발하기 전 누군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폰을 꺼버리고 곧바로 상견례장으로 향했죠. 가는 동안 너무 열받고 이판사판이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눈에 뵈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그 호텔 한식당으로 갔고 입구에서 그 여자 이름을 얘기하며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바로 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가족분들은 먼저 와 계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직원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이미 상견례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조혜진네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과 맞은편에는 조혜진 약혼남, 그의 가족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제가 서 있으니 그 가족들 전부 어리둥절하게 절 쳐다봤죠. 특히 그 여자도요.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던 바로 그 여자. 조혜진을 거기서 다시 본 겁니다.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조혜진 엄마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직원에게 가족들 다 왔는데 저분은 누구냐고 물어보고요. 그 말에 직원도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조혜진은 제 얼굴을 알아봤는지 헉 하고 티나게 놀라는 겁니다. 저는 누구냐고 묻는 그 사람들 앞으로 가 테이블 위에 가지고 온 인쇄물들은 뿌렸습니다. 조혜진과 제 남편이 나누었던 카톡 대화를 캡처한 인쇄물들이었죠. 제가 누구냐고요? 조혜진이 바람피고 있는 유부남 와이프입니다. 그 유부남은 대표님 회사 구매부에 다니는 남현우고요. 조혜진은 제 행동과 말에 기함하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질렀고 저는 그 난리치는 조혜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조혜진이 비명을 질렀고 조혜진 부모가 저더러 미쳤느냐며 떼어놓고 밀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이러세요? 조혜진이 본체한테 머리채 한번 잡혀보고 싶다던데요? 당신들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나한테 왜 이래?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 직원 어딨어? 이런 미친 여자를 왜 여기에 들여? 매니저 어딨어? 당장 끌고 나가요! 그 여자 엄마가 화를 냈고 직원들도 놀라서 저를 끌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팔 붙잡혀서 끌려나가면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유부남이랑 놀아나면서 뭐? 와이프가 옆에 있어야 더 스릴 넘쳐. 그러니까 와이프 데리고 오라고. 너 변태니 상간녀나? 그 말에 조혜진은 입도 못 다물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상대방 측 남자 부모님은 제가 뿌린 인쇄물들을 주워서 보더니 경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저를 끌어내려는 직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때마침 저희 남편이 식겁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기 전에 카톡을 보낸 건 남편이었어요. 지금 조혜진 상견례 장소 갈 거다. 내가 뭘 하는지 지켜봐라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뭐하는 짓이냐며 저를 말렸고 조혜진 예비 신랑 측 가족들도 어리 빠져 저희 남편을 쳐다봤죠. 그러던 와중 조혜진 약혼남 아버지가 노여운 얼굴로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아버지는 저희 남편 회사의 대표님이었죠. 대표님은 저희 남편더러 이봐 당신! 우리 회사 구매팀 직원이라며? 그 말에 저희 남편도 놀라서 쩔쩔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리 며느리 데레랑 그쪽이랑 바람을 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오해가 있는데. 내가 이걸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 오해? 하더니 그 예비 신랑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와 남편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예비 신랑도 성격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바닥에 엎어졌는데 그 예비 신랑은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너무 때려서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너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 생각에 가만 지켜봤습니다. 조혜진네 부모도 놀라서 일단 말렸는데 예비 신랑네 부모는 조혜진 부모에게 따졌죠. 딸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놓고 우리 집안으로 시집 보내려고 했느냐고, 제정신이냐고요. 서로 삿대질과 고성방가가 오갔고 얼마나 아수라장이었는지 다른 룸에 있던 사람들까지 나와서 다 쳐다보고 가게 직원들 모두 달려나와 뜯어 말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조혜진 예비 신랑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고요. 직원 하나가 겨우 남편을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 조혜진은 충격받은 듯 망연자실하게 서 있고 조혜진 부모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조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야, 조혜진, 너한테 상간소송도 갈 거니까 딱 기다려. 와이프가 근처에 있어야 더 스릴 있고 재밌다고. 그놈의 재미 찾고 스릴 찾다가 너 어떤 꼴 났는지 네 눈으로 직접 봐. 어때? 아주 재밌고 스릴도 넘치지? 그 말에 조혜진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콧방귀 끼고 그 식당에서 제 발로 나왔습니다. 제 생각 이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홀가분하더군요. 상황이 안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더 열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어요. 조혜진 결혼은 당연히 파토났을 거고 개망신도 다 당했을 거고 본인 부모, 상대방 부모, 그 약혼남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조혜진 약혼남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죠. 제가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약혼남이라도 실컷 때려줘서 속 시원했습니다.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으로 갔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 폰으로 남편이 전화를 한 거죠. 조혜진 예비 신랑한테 맞다가 눈 근처 뼈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미쳤느냐고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이냐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혼하고 상간소송만 걸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서 다 까발리고 난동 피우냐면서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라느니 어쩌느니 광분을 하더군요. 그 말 듣는데 그냥 코웃음만 났습니다. 그래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할 거 있음 어디 다 해봐. 미쳤냐고? 그럼 남편이란 작자가 그따위 짓을 했는데 내가 제정신이게? 바람을 펴도 좀 정상적으로 피던가. 너랑 그녀는 더 개망신 당해도 정신 못 차릴 것들이야. 알아? 사람 등신 만들어 놓고 너랑 그녀는 무사할 줄 알았니? 어디 해봐. 나도 눈에 뵈는 거 없어. 어디 끝까지 가보자. 그렇다고 거길 쳐들어가? 조혜진 시아버지가 우리 회사 대표인데 누구 인생 조지려고 하냐고. 그거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네. 그러게 회사 대표 예비 며느리랑 그러고 붙어먹으래? 다 네가 저지른 짓이면서 누굴 탓해? 누가 너더러 바람피래? 6살이나 어린 년한테 좋다고 휘둘리면서 그러고 다니래? 니네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려다 참은 줄이나 알아. 아니다. 지금이라도 올려줘? 야, 너 진짜 이럴래?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마음대로 하세요. 가만 있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나 집 나오기 전에 너 그냥 콱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고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낸 거 고마운 줄이나 알아. 어디서 뻔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세요. 상간소송 갈 거니까 답변서나 제때 내고. 그 일로 저랑 남편도 극으로 치다르며 싸웠습니다. 이혼 협의가 안 돼서 이혼 소송에 상간소송까지 했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치사스러운지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우울증도 다 고쳐지지 않았는데 남편 때문에 더 힘들고 머리가 아팠죠. 하지만 부모님 도움 받으며 정신줄 놓지 않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소송은 무려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은 있더군요. 겨우 이혼도 마무리하고 상간소송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위자료는 받게 되었는데 그 여자나 남편도 제 행동에 대한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저지른 행동으로 둘 다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결혼도 파토나고 회사에서도 둘 다 잘렸다더군요. 게다가 소문까지 일파만파 다 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명예훼손 성립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서와 법원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런 것도 다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가장 힘든 건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이런 지저분한 싸움을 벌인다는 게 문득문득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이런 원수가 됐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복수도 하고 할 만큼 했습니다. 마냥 참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되갚아 주었다고 생각해요. 설령 벌금은 냈을지언정 그때 거기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그것들 골로 보낸 건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덜 억울하고 덜 열받는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진짜 화병 났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벌인 짓으로 인해 그 여자도 결혼 파토나고 회사 잘리고 소문 다 나고 남편도 회사 잘리고 손가락질 받고 마음에 드는 결말이구나 싶었어요. 조혜진도 회사 대표 아들 꼬셔내서 결혼까지 준비한 거고 본인 딴에는 엄청 상향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보기 좋게 박살났고 남편 역시도 동종업계 소문 다 났는데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까 싶네요. 그렇게 된 걸 누굴 원망하겠나요? 뒤에서 그런 더러운 짓 하고 다녔으면 다른 건 생각도 않고 스릴이니 재미니 찾고 다녔으면 그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죠.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간들은 그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불륜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불륜과 자기들 감정과 성욕에 와이프를 이용할 생각까지 하다니 다시 생각해도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인 것 같고 제 인생에서 잘 잘라낸 것 같아요. 남은 인생도 소문에 시달리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뜩이나 우울증이 있었다가 남편과 그 일 때문에 더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악으로 깡으로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도 많이 컸고 저도 그 지겹던 소송이 다 끝났으니 새 출발해야겠죠. 그동안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게 미안해서 이제라도 제일 열심히 하고 아이도 잘 챙기려고 하고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는 제 속 시원하게 잘 마무리되었던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첫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또 평범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1년 동안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일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많은 변화도 있었죠. 태풍처럼 그 일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잠잠해졌고요. 그 모든 난리의 중심에는 저의 손이 동서인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여지껏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는 유형의 사람이고 또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만큼 참 이상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 출신이에요. 저와 남편은 같은 기업에 다니고 있고 입사 동기입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같은 부서로 입사를 했는데
남편은 도중에 다른 부서로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부서가 달라졌어도 어쨌든 같은 회사긴 하고 동네도 비슷해서 출퇴근도 같이 했어요. 회사에서도 오며 가며 자주 만났었고요. 그러다가 정들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3년 연애를 했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서로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편 식구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한 식당에서 예비시댁 식구분들을 만나 첫 인사를 하기로 했고 남편과 제가 먼저 식당에 가 있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먼저 도착해서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혼 전이니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었죠. 하여튼 저는 인사를 드렸고 형님은 웃으면서 바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대놓고 훑어보셔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하면서 제 의자에 걸려있는 가방을 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 저거 엄청 비싼 건데 짭 아니죠? 네? 아, 네. 우리 도련님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더니 확실히 대기업은 다르네. 능력 좋다, 저 비싼 걸. 초면부터 제 가방 얘기를 막 하시길래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형님에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뭐가 쓸데없어. 그냥 분위기 풀려고 그런 건데. 아주버님은 형님을 슬쩍 노려봤고 형님은 궁시렁거리며 입만 삐죽거리시더라고요. 아주 짧은 대화였음에도 아주버님과 형님의 관계가 어떤지 느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을 무시하고 잘 면박을 주는 듯 했고 형님은 아주버님 눈치를 잘 보는 것 같았죠.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면박을 주니 형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뚱하게 있으셨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다시 저에게 묻는 겁니다. 많이 긴장되죠? 얼마나 긴장될까? 예비 시부모님 만나는 자리인데. 그죠? 그러시길래 저도 웃으며 그랬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긴장 안 돼요? 네. 센 척하지 말고 예비 시부모님 보는 자리인데 어떻게 긴장이 안 돼? 나는 예전에 첫인사 드릴 때 엄청 긴장되던데. 나 좋게 봐주실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반대하면 어쩌나 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히 긴장은 안 됐어요. 물론 가족들 사이니 시부모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특별히 시부모님께 엄청 잘 보이고 싶고 예쁨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혼은 남편과 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구태여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혼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생각까진 없었습니다. 아, 잘 봐주시면 뭐 좋죠. 저도 그냥 가볍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긴장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이제 형님이잖아요. 앞으로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요. 나도 이제 동서 생기는 건데 내가 나서서 챙겨주고 도와줘야지. 아,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아, 왜 자꾸 그래? 동서가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하겠어. 내가 그 마음 다 안다니까.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하면서 자꾸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정작 저는 그렇게 어색하지도 뻘쭘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어쨌든 그때까진 마음 써주시는 게 고맙더라고요. 친절하고 착하신 분이구나,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죠. 잠시 후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려는데 갑자기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오신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죠? 차 막히고. 멀미는 안 하셨어요? 하면서 엄청 하이톤으로 어머님에게 달려가 팔짱부터 끼는 겁니다. 어머님도 그런 형님의 모습이 익숙해 보이시고요. 20분 거리의 멀미는 저번에 멀미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거 있죠? 제가 그때 멀미약도 사드렸는데 드셨어요? 20분 차 타고 오는데 무슨 멀미약이야. 아휴, 너도 참 유나는. 하면서도 애교 많고 곰살맞게 구는 형님을 어머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행동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차분하고 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활발하고 애교 많은 사람을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어머니, 예비 동서가 너무 긴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지 마라. 우리 시부모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 네, 제가 이제 형님이니까 동서 될 사람 많이 가르치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그래야죠. 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많이 알려주고 하면 좋지. 어머님, 아버님, 뭐 드실래요? 치아 안 좋다고 하셨으니 좀 부드러운 거 드셔야겠죠? 갈비찜 이런 건 너무 질기고. 하면서 쉴 새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작 저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형님이 나서서 계속 얘기를 했고 저는 딱 인사만 드리고 입 다물고 있었어요. 형님이 정말 말이 많으신 편이구나. 엄청 활발하시구나. 시부모님께 저렇게 친근하고 싹싹하게 하는구나 생각하면서요. 하여튼 그날은 제가 시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지만 저는 몇 마디 하지도 못했습니다. 형님이 내내 아버님, 어머님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느낀 건 형님의 행동이 좀 과하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께 잘하고 친근하게 하는 건 좋은데 가만 지켜보니 형님은 좀 과하고 억지스러울 정도로 시부모님 비위 맞추고 절절 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마디로 좀 굽신거린다 싶은 느낌도 있었고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첫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었죠. 형님이 엄청 하이텐션이시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엄청 잘하고. 맞아. 형수님이 좀 그래.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형수님이랑 결혼 반대했다가 이젠 좋아하셔. 형수님이 그만큼 많이 노력하시니까. 처음에 결혼 반대하셨어? 왜? 알다시피 우리 형은 사업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며느리 욕심이 좀 있었거든. 그런데 형수가 솔직히 우리 부모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쳤어. 왜? 형수님 친정도 많이 어려운 편이고 또 학벌이나 직업도 우리 부모님 성에는 좀 많이 못 미쳤거든. 이래저래. 그래서 초반엔 결혼 반대를 좀 했었어. 그리고 우리 형도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형수랑 헤어질 생각도 좀 있었고.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바로 헤어질 생각을 해? 뭐 형도 형수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건 아닌가 보지 뭐. 만약 형이 형수가 너무 좋았다면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밀어붙였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모양이야. 하여튼 그랬는데 그맘때 형수가 임신을 한 거야. 호주에 어학연수 간 조카 있다고 했지. 그때 생긴 거야. 임신해서 결국 결혼도 한 거고. 어쨌든 부모님이 처음엔 형수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형수가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잘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노력을 엄청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도 형수를 좋게 보게 됐고. 아, 그렇구나. 형님이 엄청 노력하셨네. 남편의 얘기를 듣고 형님이 왜 그렇게 저 자세로 시부모님께 아양을 떠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었고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했기에 더욱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주버님은 형님과의 사이가 그닥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도 잘 몰라. 언젠가부터 형수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형한테 나도 얘기했었지. 형수님한테 그러지 마라. 잘해드려라. 그런데 형이 남의 가정일에 신경 끄라고 오히려 나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렇구나. 아까도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면박을 주는 것이 떠올랐고 형님이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고군분투하는데도 정작 남편은 무시하고 면박이나 주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좀 있었고 이제 동서지간이 되니 잘 지내봐야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형님은 안쓰럽기는커녕 어마어마하게 못됐고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형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 왔으니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친한 사이도 아닌데 또 미리 약속이 된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저희 회사 근처에 찾아온 것도 놀랍고 밥을 먹자고 하는 것도 좀 놀랐죠. 하지만 이미 오셨다고 하니 일단 나갔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결혼됐으니 내가 동서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온 거야. 어떤 얘기를요? 동서도 이제 권씨 집안 며느리 됐잖아. 네. 며느리 돌이라는 게 있거든. 동서는 이제 결혼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게. 여태까지 며느리 노릇 나 혼자 했는데 이제는 같이 해야지. 그러는 겁니다. 형님이 말하는 며느리 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가르쳐 줄 테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잘하고 시댁 행사 잘 참여하고 효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곧 어머님 생신 있는 거 알지? 음식 준비할 것도 꽤 되거든. 내가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 정말 잘 챙겨드렸었거든 여태까지. 그러니까 동서도 그날은 회사에 얘기하고 오전에 시댁 와. 음식 준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무슨 생신 준비를 하는데 연차까지 쓰고 와서 준비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무슨 준비를 하시길래 오전부터 가야 되나요? 음식 준비할 거 많으니까 이것저것 좀 하게. 그래도 생신상인데 신경 써야지. 원래는 나 혼자 했는데 이제 며느리 하나 더 들었으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 형님, 그냥 밖에서 먹으면 안 되나요? 맛있는 식당 많은데 굳이 집에서 너무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제 말에 형님은 못 들을 거라도 들은 양 놀라시는 겁니다. 어머 동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님 생신인데 대충 밖에서 식사나 하자고?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바로 요령부터 피워? 그렇게 안 봤는데. 요령이 아니라 요즘은 맛있는 식당도 많은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나 싶어서요. 고생이라니.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서 생각하는 게 좀 그렇다. 라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저도 차분히 제 입장을 얘기했죠. 실은 어머님 생신이 월말인데 제 업무가 월말에는 정말 바쁘거든요. 야근은 기본에 어쩔 땐 주말 출근도 해야 될 정도로요. 그래서? 월말에 연차 쓰고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연차를 써버리면 다른 팀원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식당에서 식사하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런데 제 말에 형님이 엄청 정색을 하는 겁니다. 동서, 내가 지금 식당에서 생일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면전에 대고 식당에서 먹자고 하는 건 무슨 예의야? 내 말 무시해? 네? 아니 저는 사정상 연차 쓰는 게 좀 어려워서. 동서가 아무리 남들 알아주는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결혼했으면 며느리야. 첫 생일부터 핑계대고 며느리 노릇도 안 하려고?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좀 그렇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놈의 며느리 노릇이 뭐고 왜 다짜고짜 찾아와서 연차 쓰고 생일상 준비하자고 우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겠다. 형님도 생신상 차리는 것보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편이 덜 고생스럽고 낫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참나 어디 얘기해봐.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실걸? 어디서 결혼하자마자 요령 피울 생각부터 해. 어머님 눈밖에 나도 난 몰라.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어디 해봐 그래. 어머님이 엄청 불호령하셔도 나는 모른다고. 내 책임 아니야? 저는 어처구니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려서 힘들게 생신상 안 차리고 식당에서 먹으면 본인도 편하지 않나요? 근데 왜 기를 쓰고 생신상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일단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전데요. 이번 달 말에 어머님 생신 있잖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괜찮은 한정식 식당 있는데 거기서 식사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거기? 나도 모임 때 가봤는데 정갈하고 맛있더라. 그래, 거기서 하자. 아,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예약할게요. 그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챙기는 거야? 아휴, 고맙다. 아, 아니에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형님이랑 생신상 준비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죠. 아휴, 무슨 생신상. 됐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큰애가 매 생신상 해준다고 음식을 얼마나 만들어대는지. 나나 너네 아버님이나 많이 먹지도 않는구만. 엄청 해놔서 매년 나도 좀 부담스럽던 참이야. 기껏 나 생각해서 해준다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나도 그냥 밖에서 한 끼 하고 간단하게 끝내는 게 좋아. 어머님도 오히려 제 제안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형님께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형님,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한식당 괜찮다고 하시네요. 형님도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이번 어머님 생신 때는 그 한식당 가면 될 것 같아요. 예약은 제가 할게요. 그런데 형님이 제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했다고? 네. 괜찮으실 리가 있어? 동서가 일이 힘든 애 뺄 수가 없네 앓는 소리에서 어머님이 마지못해 그러라고 하신 건 아니고? 아니요. 그런 얘긴 안 했는데. 나 참, 동서 그렇게 요령 피우는 거 아니야! 라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당사자인 어머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기가 난리인가요? 어쨌든 어머님 생신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형님이 너무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어머님 생신이 다가왔고 그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형님은 음식이 짜고 달고 맛이 없다며 내내 투덜거리더라고요. 정작 시부모님은 잘 드시는데요. 어쨌든 식사를 했고 저와 남편은 어머님 생신 용돈으로 50만 원을 드렸어요. 남편이 어머님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굳이 선물 안 사고 돈으로 드렸죠. 어머님도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형님은 제가 용돈으로 드리는 것도 안 이꼽게 보더라고요. 형님은 화장품 세트 선물을 사가지고 왔고 어머님은 그것도 고맙다고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나중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동서 볼수록 참 사람이 성의가 없다. 네? 첫 생신상 선물은 고사하고 꼴랑 돈봉투 들고 오면 다야? 돈 잘 번다고 유세 떨어? 성의를 담아서 선물 준비해 오는 건 기본 아냐? 친정에서 그런 거 안 배웠어? 라면서 저희 친정 언급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갑자기 열받고 형님 대접해주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나 싶더라고요. 형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친정에서 그런 거 안 배웠냐니요. 어머님이 용돈이 더 좋다고 하셨다 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무슨 용돈을 더 좋아해. 정성 가득한 선물을 좋아하시는구만. 나 참, 동서,
며느리가 됐으면 최소한의 도리는 좀 해.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야? 형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동서가 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알려주려고 그래. 저는 속으로 너나 잘해라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께 들었는데 형님이 선물이랍시고 매년 사주는 화장품 세트, 정작 어머님은 필요 없대요. 어머님은 원래 쓰던 기초 세트가 있기도 하고 굳이 필요 없다는데 형님이 매번 선물이랍시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평소 잘 쓰시는 제품도 아니고 형님이 본인 구매 포인트 쌓으려고 꼭 사오는 게 있대요. 저한테는 성의 있는 선물이니 뭐니 했지만 정작 어머님은 쓰지도 않는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형님 몰래 다른 사람에게 준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형님 성의를 봐서 좋게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은 용돈 주는 게 더 좋으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형님은 이상하게 저만 보면 가르치려 들고 갖은 유세와 갑질을 떨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형님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으론 그 집안에서 형님의 서열이 꼴등이라 여기저기 눈치 보기 바쁜데 제가 본인 손안의 동서로 들어오니 제 서열이 꼴등이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갑질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형님 생각이고 저는 굳이 시댁이라고 굽신거리거나 저자세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동등하게 결혼했고 제가 왜 굽신거려야 되나요? 형님이 굽신거리고 싶으면 형님이나 그럴 것이지 왜 저한테까지 자기처럼 하기를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수시로 찾아가라, 연락 맨날 드려라 명령하질 않나. 정작 시부모님은 김치 사서 드시는데 갑자기 김장할 거니까 오라고 하질 않나. 아주 갖가지로 저한테 강요들을 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앙심을 품은 건지 어머님에게 제 뒷담을 하고 이간질도 엄청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이야, 너 형님더러 며느리 노릇은 집에서 놀고 먹는 형님이나 하시라고 그랬었니? 네? 아니, 미양이가 서럽다고 울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동서가 자기 무시하고 깔본다고 그러면서 며느리 노릇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형님이나 실컷 하시라 그랬다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제대로 와전시키고 부풀려서 전했더군요. 어머님, 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형님이 자꾸 저한테 퇴근하면 수시로 시댁 찾아가라, 일주일에 최소 3-4번은 시댁 가라, 안부 전화 맨날 드려라, 선물 보내라 그러시고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시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또 야근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회사 생활하느라 빠듯한데 그 와중에 형님처럼 그렇게 할 순 없어요. 물론 그렇지. 우리도 너한테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자꾸 며느리 노릇 똑바로 안 하냐고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얘기했습니다. 나도 결혼했으니 충분히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고 신경도 쓰고 싶다. 하지만 형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옳고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또 만날 때는 행복한 얼굴로 즐겁게 지내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님은 형님 방식대로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솔직히 제가 틀린 말 한 건가요? 저는 그냥 가감없이 솔직히 다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필요 이상으로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하고 굽신거린다고 저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님도 좀 이성적이신 분이라 그런지 제 얘기 듣고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사실 나도 미양이가 너무 수시로 찾아오고 연락도 많이 해서 부담스러울 때도 좀 있긴 해. 그래도 며느리라고 우리한테 잘하려고 하니까 기특해서 다 받아주긴 하지만 어쨌든 너는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다 이거지? 그럼요, 어머님. 제가 형님한테 집에 계신 형님이나 며느리 노릇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겠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진 않아.
근데 미양이가 너무 서러워하니까 너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겠더라고. 어쨌든 알겠다. 저는 어머님 얘기를 듣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본인 혼자 노예처럼 굴면서 저한테 같이 노예처럼 굴라고 하는 느낌이었죠. 하여튼 어머님께도 정확히 해명했고 형님이 이상하게 말전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저도 더 이상은 참지만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뒤로도 저 보라고 하는 건지 자꾸 카톡 상태 메시지를 받고 올리면서 저를 저격하는 거예요. 잘난 척 작작에 역겨우니까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나 봐. 위아래도 없는 거 상종도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요. 주어를 안 쓰고 적긴 했지만 누가 봐도 저한테 보라고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적은 나이도 아니구만 하는 짓이 너무 유치하고 왜 저러나 싶었죠. 시부모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동서인 형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효부 자처하면서 저한테도 효부 노릇 강요하는 형님 때문에 환장할 지경인데 그러던 와중 저는 형님의 기가 막힌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히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저희 시댁을 통째로 뒤집어 놓기도 했어요. 그 비밀을 알게 된 날은 팀 프로젝트를 끝내고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고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피곤해서 좀 빠지고 싶긴 했는데 부장님부터 사원들까지 모조리 다 참석하라고 해서 저도 같이 가게 되었죠. 고깃집에서 한 블럭 건너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그 근처가 다 유흥가입니다. 노래방, 술집, 고깃집, 게다가 룸살롱이나 호스트바까지도 있는 그런 유흥가요. 하여튼 그리로 다들 우르르 갔고 저는 적당히 분위기 맞추다가 눈치 봐서 나와야겠다 생각하며 팀원들과 노래방을 갔죠. 노래방에 자리 지키고 적당히 앉아있다가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잠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식 안 끝났어? 미치겠어. 장 부장님이 못 가게